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한화가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그걸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은 한화가 천검을 바탕으로 만들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한화가 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수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수출을 위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누가 봐도 우리 K-21 장갑차에 탑재하기 너무 적합하게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분명 한화에서는 이 대전차 미사일을 K-21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우리 K-21 장갑차에 탑재하기 적합해서 원래 K-21 장갑차에 탑재하기로 한 LIG의 현공 대전차 미사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화가 개발한다는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베트남이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정식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20대의 K9 자주포를 대략 3,500억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번 공급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중고 K9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베트남에 중고 자주포를 공급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 규모가 작은 이유는 이번에 베트남은 자주포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이 없이 말 그대로 자주포만 도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베트남이 K9을 생산하는 한화와 계약을 한 게 아닌 우리나라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베트남 정부와 계약을 한 것으로 그래서 정부 대 정부의 계약 형식으로 납품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미국 무기를 구매할 때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하고 유상군사 원조로 도입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베트남이 우리의 K9을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사람들이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해도 되느냐라고 하고 있고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과 가까운 베트남에 우리의 자주포를 수출하게 되면 우리의 자주포의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기사도 있는데요. 그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정부 형식은 공산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이미 서방국가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우리의 자주포 정보를 북한에 넘기면 이건 그냥 우리와 베트남 간의 갈등이 커지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고 그리 되면 서방의 베트남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서방 경제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베트남 경제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자신들의 나라의 명운을 걸지 않는 이상은 우리 K9 자주포의 정보를 북한에 넘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미 미국도 베트남에 24대 F-16 전투기를 수출하기로 했고 실제로 F-16 전투기를 제안한 건 베트남 쪽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에게 F-16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면서 F-16 전투기의 공급이 이루어진 건데요.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베트남은 대중국 포위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 군대의 무기의 70% 이상이 러시아 무기이기 때문에 바로 러시아 무기의 영향력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자주포를 판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보이고요. 베트남이 우리 자주포의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걸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투용 무인수상정 사업은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제17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의결되고 LIG와 한화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사업자로 LIG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이미 정찰용 무인수상정 사업의 사업자도 LIG가 선정되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무인수상정 선행개발도 LIG가 해서 이 선행개발에서 해검 무인수상정을 개발하기도 하는 등 기존부터 무인수상정 사업은 LIG가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인수상정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광을 받는 분야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화도 자체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전투용 무인수상정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이미 기존 사업을 계속 따고 있던 LIG를 이기지 못하고 이번에도 LIG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사업비 6,094억을 들여서 미사일 등으로 무장을 하고 유인고속정 대신에 북한의 전투함과 근접한 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는 무인 전투함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업도 LIG가 가지고 가게 되어서 LIG는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그리고 전투용 무인수상정 사업을 전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요즘 번번이 주요 사업마다 한화가 LIG 또는 LIG와 연합하는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한화가 패배하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상대 측이 더 우수한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한화가 번번이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에게 한화라는 회사의 인식이 아주 안 좋게 박혀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것 때문에 한화가 패배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한화가 가지고 가야 할 사업에서도 요즘은 한화가 번번이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번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엔진 개발 사업은 누가 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로켓 엔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한화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마저도 한화는 LIG와 현대로템 연합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번이 한화가 국내 사업에서 패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화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왜 번번이 국내 사업들에서 한화가 패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화의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선 오늘은 대전차 미사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이해하려면 무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해서 무인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광케이블로 조종되는 무인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가 전부 광케이블 무인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상대방의 무인기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대량의 무인기 재밍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양측은 무인기 재밍 장비에 자신들의 무인기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즘 부쩍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광케이블 무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다 아직은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적의 무인기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AI가 탑재된 무인기입니다. 왜냐하면 AI가 탑재된 무인기도 적의 재밍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AI가 탑재된 무인기는 어떻게 적의 재밍에 대응이 가능하냐면요. 그건 바로 무인기 재밍 장비의 약점 때문인데요. 결론은 무인기 재밍 장비라는 건 주로 적무인기의 GPS나 아니면 무인기의 통신 장비를 재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당연히 GPS 재밍에는 좀 더 고도화된 관성항법 장치를 사용해서 굳이 GPS가 없어도 항법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극복을 하고요. 통신 장비에 대한 재밍은 AI로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I가 탑재된 무인기는 기지와 통신이 안 되어도 스스로가 상황을 인식하고 목표를 식별해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개발이 쉽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AI 기술이 상대적으로 AI 기술이 뒤떨어졌다는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뒤떨어졌다고 알려진 나라이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시 상태로 AI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이 AI 기반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민간 상용 시장에서 AI 칩을 수천 달러면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AI 무인기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자폭형 무인기들입니다. 자폭형 무인기에 AI를 탑재해서 상황인식 그리고 목표 식별 그리고 공격 과정을 무인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무인기는 아무리 통신 주파수를 재밍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신이 끊긴다고 해도 무인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인기용 AI는 민간 시장에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측이 예상하기로 북한도 이런 AI 탑재 자폭 무인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해서 각종 재밍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AI 무인기를 사용하면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대무인기 재밍 장비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고 결론은 각종 직접적인 요격수단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최초로 탑재한 미사일이 우리의 천검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AI를 사용해서 천검은 미사일 스스로가 상황인식 목표 식별 공격을 전부 미사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다른 미사일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리나라의 현공대전차 미사일에 AI 기술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리 현공대전차 미사일은 그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한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 현공이 사거리가 2.5km로 제한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지형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어서 목표와의 교전거리가 2.5km 이상 나오는 전장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적용된 대전차 미사일도 그런 말이 통할까요? 결론은 우리가 2.5km 이상의 교전거리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최대 거리가 2.5km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전차 미사일에 AI를 탑재하게 되면 목표를 굳이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당한 위치로 미사일을 발사만 하면 미사일 스스로가 목표를 찾아내고 식별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탑재된 대전차 미사일은 적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누군가의 대략적인 적군 위치 정보만으로도 얼마든지 적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K-21 장갑차에도 굳이 사거리 2.5km의 현궁을 탑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K-21 장갑차에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K-21에는 지금의 사거리 2.5km의 현궁이 그대로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AI의 발전으로 굳이 사거리가 짧은 현궁을 그대로 K-21에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에는 현궁 말고도 몇 종류의 다른 대전차 미사일들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럼 굳이 사거리가 짧은 현궁을 K-21에 탑재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의 무장헬기인 LAH 헬기에 탑재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인 청검을 K-21 장갑차에 탑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한화에서는 헬기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청검의 지대지 버전,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하는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검을 그대로 K-21 장갑차에 탑재하기에는 청검은 너무 무겁습니다. 우선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무게가 14.5kg인데요. 청검은 미사일의 무게가 35kg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K-21 장갑차에는 탑재하지 못합니다. 왜 탑재하지 못하냐면 재장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M2 브래들리 장갑차에 탑재되는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무게가 20kg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브래들리 장갑차가 전투 중에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재장전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브래들리는 탑재된 두 발의 토우를 전부 사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재장전을 하기 힘들고 무조건 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K-21 장갑차는 전투 중에도 대전차 미사일을 재장전할 수 있게 만들어질 때부터 고려를 하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 중에도 장갑차 뒤편의 보병 탑승 구역에 상부 해치를 열고 대전차 미사일을 재장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의 무게가 가벼워야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투 중에 대전차 미사일을 재장전하려면 못해도 미사일의 무게가 20kg은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검은 무게가 35kg으로 너무 무겁고 큽니다. 그리고 솔직히 K-21 장갑차는 만들어질 때부터 현궁이나 제블린 같은 보병 휴대용 소형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검을 그대로 K-21에 탑재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한화에서도 호주에 수출하는 레드백 장갑차에도 자신들이 개발한 청검이 아닌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LR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한화에서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름하여 청검 라이트라는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이 미사일은 바로 레드백 같은 장갑차에 탑재하는 걸 목적으로 개발 중이고요. 사거리도 레드백에 탑재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LR과 비슷한 5km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하고요. 정확히 미사일의 무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검 라이트는 레드백에 탑재된 스파이크 LR을 추종해서 장갑차에 탑재하는 걸 목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 LR과 무게도 비슷할 것입니다. 참고로 스파이크 LR은 무게가 14k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미사일은 레드백의 수입산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드백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한화 측에서 K-21 장갑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장갑차 탑재용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K-21 장갑차에 탑재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로 한화는 이 청검 라이트를 개발하면서 청검의 크기를 줄여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는 줄었지만 다른 기능은 청검과 동일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검에 있는 광케이블 유선통신 장비도 그대로 있고 청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미사일용 AI도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K-21에 탑재하게 되면 굳이 목표를 포착하지 않아도 우선 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선 유도로 사수가 화면을 보면서 목표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AI에 의해서 목표를 자동 식별해서 공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기존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보다 월등하게 전투력이 높고 굳이 사거리가 2.5km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충분히 최대 사거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한화는 이 청검 라이트를 우리의 K-21 장갑차에 제안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K-21에는 이 청검 라이트가 적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한화에서도 레드백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청검 라이트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K-21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LIG 측에서도 이미 사우디의 요청으로 사거리 4km의 현궁 사거리 연장형을 개발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K-21 장갑차의 대전차 미사일로는 굳이 지금의 사거리 2.5km의 보병 휴대용인 현공을 탑재하는 게 아닌 사거리 4km의 현공 사거리 연장형과 그리고 사거리 5km의 청검 라이트가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LIG는 사우디의 요청으로 이미 작년인 2024년 2월경에 현공 사거리 연장형을 완성했고, 그래서 아마 사우디 측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쯤이면 현공 사거리 연장형은 실제로 생산되어서 사우디에 납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LIG가 현공 사거리 연장형을 개발하면서 AI를 탑재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조차도 AI 탑재 자폭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LIG가 현공 사거리 연장형에 AI를 탑재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미사일의 차이는 결국은 바로 유선광 케이블 데이터 링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K-21 장갑차에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K-21 장갑차에 탑재하기 적당한 대전차 미사일이 두 종류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육군에서는 K-21 장갑차에 기본형 현공을 탑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고작해야 사거리 2.5km인 기본형 현공을 K-21에 탑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현공 사거리 연장형은 이미 작년에 개발이 끝나서 지금쯤에는 사우디에 수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현공 사거리 연장형보다 좀 더 우수한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하다면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청검 라이트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K-21 장갑차에 기본형 현공을 탑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K-21에는 어떤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기본형 현공을 탑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거리 연장형 현공을 탑재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유선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검 라이트를 탑재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